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또 다른 내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열매가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배가 안 되니까요. 뭐냐면은 블루케네샤라는 어떤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아마존의 우리 페루 지방에만 자생하는 어떤 열매인데요. 이 페루의 반생물 해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페루의 반생물 해적위원회에서 만든 이 열매인데요. 자, 이 열매는 만든 열매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네요. 페루에서 자생하는 열매인데, 이 열매를 페루의 반생물 해적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나고야 의정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어떤 나라에서만 토착적으로 자라는 그 나라의 고유의 토착 생물, 그 토착 생물도 그 나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이나 원주민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건 안 된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어떤 컨센서스입니다. 그걸 처음 천명한 회사가 아니라 그 국제적인 협약이 나고야 의정서인데요. 자,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 이후 이렇게 페루 지방에만 자생하는 독특한 식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꼭 페루 정부나 그 원주민에게 허락을 득해야 돼요. 이익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블루케네샤를 가지고 중국 특허청에 대규모 특허가 출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된가 봤더니 중국 관련한 어떤 특정 회사들이 이 블루케네샤를 장복했던 이 동네 원주민들이 어떤 질환이 특별히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블루케네샤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그 성분을 개발해서 뭔가 특허를 출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원주민들에게 어떤 임상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페루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 원주민,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에게 대가는 제대로 주지도 않고 국제 특허를 출원해버리고 말이지, 우리 그 페루에서 또 이것도 전혀 허락도 안 득하고 말이지 해서 중국에다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것을 제소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지만 아직 중국에서는 어떤 내용도, 어떤 그 경제적인 반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자생 중인 자무라는 열매예요. 생물이죠. 자, 이 자무는 일본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가 주목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무를 또 장복했던 어떤 부족민들이 이상하게 피부 트러블 중에서 특정 피부 트러블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시세이도는요, 이 자무라는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를 바탕으로 UV 화이트 브랜드에 해당되는 미백 노화 화장품을 개발해서 51건의 자무 관련한 특허를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 자무와 관련된 그 인도네시아 원주민과 그 자무를 가지고 있는 그 부족민에게 아무 허락을 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인도네시아 민간 환경 단체들이 어떻게 우리 토착민들에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생물 해적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이슈를 제기하게 됐고요. 이 이슈가 너무 커지자 시세이도 회사는 자국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했느냐? 2002년에 특허를 자진 철회하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요. 천연가스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예요 하면서 이런 박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는요, 많은 나라가 자국에만 가지고 있는 이런 토착 생물 자원이 또 다른 석유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했던 여러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가치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R&D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방치해두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호주의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저 초원에 옛날에 여기 이민 와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자기 그 농장에 자꾸 걸리적 걸렸던 돌이 있었대요. 암석이죠, 암석. 그 암석인데 뭐 이건 뭐 가치도 없고 왜 우리 동네 근처는 석유가 안 나? 왜 우리 동네 근처는 철광석이 안 나?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됐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자기네 마당 근처에 있는 그 돌들, 목장 근처에 있는 그 돌들이 세상에 철보다 석유보다 비싼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라늄이었던 거예요. 우라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뭔가 기술이 발달되면 그 토착 천연 자원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이 그런 기술을 개발해 주기를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런 자생한 식품들, 식품이래요. 생물들이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업에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주셔야겠죠. 특히 우리가 그런 관심을 덜 보여서 예전에 뼈아픈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김치 특허를 네슬레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물론 네슬레는 세계적인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것이 김치 특허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김치를 제조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면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프로바이오틱스, 그 유산균을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을 해버린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특허를 출원했느냐? 이 다국적 기업 식품회사인 네슬레가 우리 83년도에 전 세계 14개의 국가에 김치와 유사한 조리 방법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네슬레의 배포가 되게 큰 회사구나 싶은 게 이 김치 관련한 특허를 우리나라에도 네슬레가 최초로 특허를 출원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는 워낙 우리 토착 식품이니 그거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할 생각을 미처 못했나? 그게 아니라 김치를 특허 출원할 분석 기술이 우리나라에겐 없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분석하고 그거를 면밀하게 규정해서 그걸 특허로 출원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우리는 특허 출원을 못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네슬레가 우리나라에서도 김치 특허를 출원했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 이 업계와 대학 등에서 네슬레에게 강하게 항변했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고 해서 네슬레가 한국에 있는 김치 특허만큼은 철회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김치 관련한 특허는 본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것도 우리의 토착 먹거리를 우리가 진작부터 신경 쓰지 않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우리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김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토착 생물 자원은 또 다른 노다지인데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청양고추 시장 가서 사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청양고추를 키우기 위한 그 종자들을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게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양고추 종자가 몬산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청양고추 종자를 중국의 산둥성에서 채종해서 그래서 국내에다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IMF 외환위기 때 98년, 99년 그 당시에 국내를 대표하던 종자 회사들이 대부분 초국적 종자 기업들에게 매각되게 됐습니다. 왜? 그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요. 대표적으로 흥농종묘하고 중앙종묘가 세미니스, 현재 몬산토에 합병된 회사고요. 여기에 인수합병됐고 서울종묘가 노바티스, 현재는 신젠타가 노바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종묘는 사카타, 이런 데 다 인수합병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탁 위에 있는 여러 먹거리의 종자들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소유가 아닌 상태로 바뀌어버렸죠. 그 뒤로 LG를 비롯해서 몇몇 대기업들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종자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몇몇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종자를 다시 그 특허권을 다시 사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요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장 대규모 종자들은 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곁다리로 있는 종자들 몇 개만 반환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대표적인 종자는 다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기업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을 곳은 취약한 농업 가구 또는 농업 관련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다 뺏겨버렸는데 뭐 더 뺏길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것들이 언제 또 금싸라기 어떤 자원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 농업도 우리가 면밀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경제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 먹거리 안에도 정말 다양한 경제적인 시사점이 있구나.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놓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가지셨었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어디 기업체 특강을 갈 때도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경제 아닌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누구도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오늘 하루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다 경제적인 의사결정인데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교수님? 저는 경제적 의사결정 오늘 나 직장 없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아하, 소비활동이라는 경제활동이고요. 내가 어디에 뭘 타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도 바로 생산활동이라는 아니면 이동수단을 결정하는 또 다른 경제활동입니다. 이 모든 경제활동을 가장 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 속에서 처음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